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간밤 미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우리도 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을 텐데 3대 지수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망감으로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8% 넘게 급락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폭락을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마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의 발언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와 빅테크가 지난해 마지막 부분 미국장에 힘이 돼줬다면 지금은 또 빅테크의 변동과 트럼프 관세맨 행보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필요할 것 같네요. 월요일 휴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오늘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를 비롯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국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 한번 열어보시죠. 양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끝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의 하락폭이 조금은 더 컸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선적으로 확인할 건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관세맨에 대한 행보. 계속 강경 태도가 나오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는 굳이 강경하지 않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 보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럽의 25% 관세 이슈 부각이 됐고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을 자극했죠. 관세맨 행보는 결국 보수와 관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꽤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락의 요소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였죠. 강한 실적을 내놨고 블랙웰 등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선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실적 좋았는데 대단하지 않았다. 기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사실 갓비디아라고 역시 엔비디아, 역시 젠슨왕 이런 코멘트가 나올 만한 실적이 아니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왔죠. 75에서 이번에 73.5가 됐고 다음 분기에 71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 GPM 하락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75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젠슨왕의 코멘트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진영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죠. 자,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상법 개정안 상정은 보류가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추진되긴 하는데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제외됐습니다. 여타 지원책 최장 1년 정도 소요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에너지 3법 통과 소식은 들려왔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락 요소로 본다면 배당 쪽이 되겠습니다. 배당 선진화 정책으로 배당 기준을 28일로 변경된 기업들 전일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금융, 차, 통신 등의 하락이었죠.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4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조금 굵게 표시되어 있는 쪽,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KB금융.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다른 종목과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지수단에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어제 오른 것은 기아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한 요 정도 내려간 것에 대한 납득이 되는 분위기인 거죠.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장을 봤습니다.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줬던 그 성장의 기울기가 조금은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기울기 변화에 대한 우려일까요? 반도체 쪽의 하락. 그리고 우리 시장도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슬슬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그 기울기가 조금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이것이 좀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멘텀을 찾아 수급 이동이 조금 잦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은 조선이 강하게 끌고 가고 한동안은 로봇이 강하게 끌고 가고 혹은 방산이 또 강하게 끌고 가고 꽤나 긴 시계열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우리 장에서 지금은 하루는 이 섹터, 하루는 저 섹터 다시 옮겨 다니면서 수급 이동이 조금 잦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 올랐던 쪽을 들여다볼까요? 화장품, VT의 실적이 그래도 화장품 센티를 개선해주는 모습이 됐고요. 중국 문화사절단 또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화장품이나 콘텐츠나 엔터 등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어제 화장품과 엔터 쪽이 올랐고요. 각각의 실적의 개선 종목이 있었죠. VT와 YG 엔터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단에서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HLB였습니다. 리보세라닙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이 유럽 종양학회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라는 소식과 동시에 HLB 그룹주가 모두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장중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세로 보면 HLB 제약이 가장 강했어요. 17%, HLB 9%, HLB 테라퓨틱스 역시나 8%의 상승으로 어제 그래도 이들 그룹주의 강세가 모처럼 힘이 돼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강했죠. 클래시스 삼성 인수설이 있었는데 블룸버그의 이제 부인 내용에 대한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레이저옵텍 일본 진출 소식에 레이저옵텍이 상한가로 끝나는 등 미용기기 쪽이 나름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어제 3가지 소식 속에 강했는데요. 인도 태양광 탈중국 선언과 중국의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등도 나왔고요. REC제도 폐지설 이것도 나오면서 어제 태양광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전고체도 꾸준히 올라갔는데 전고체는 요즘 중국에서도 2027년까지 전고체 관련한 개발을 서두르겠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중국 내 전고체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 시세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슈와 뭐 이런 중국 이슈가 맞물려서 한켠에 좀 단단한 테마로 자리 잡은 지금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장에 올라가는 요소 등을 바라보면 최근에 강했던 조선, 로봇, 방산 혹은 AI 밸류체인 쪽이 좀 부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진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 이 24개 업종 중 오른 게 단 7개에 불과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들 종목의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기기 M&A 이슈가 유독 잦습니다. 어제는 클래시스 이슈가 있었죠. 뭐 익숙합니다. 루트로닉,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누가 산다더라, 아니라더라, 누가 팔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뷰티 M&A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가? 키움증권에서 어제 보고서가 있었죠. 좋아서라는 단어로 심플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미용에 대한 사람의 본능, 예뻐지고 싶은 것은 본능이고 세계 미용 시술의 횟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K-뷰티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한국인이 받는, 한국인이 쓰는 미용 시술과 장비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글로벌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비급여 의료 행위다 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서 기업들의 돈이 따박따박 즉각적으로 꽂힌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규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후발대 진입은 나름의 진입 장벽을 갖췄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선발대인 한국 업체들에게도 긍정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장사들이 꽤 사라졌죠. 대표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등이요. 어디에 인수되고 그 안에서의 사업부는 개선되고 있으나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비올, 원텍, APR, 클래시스, 어제 이슈가 됐던 레이저옵텍, 하이로닉 등등이고요. 가장 꾸준하게 리쥬란 이슈 같이 맞물리는 파마리서치 작년부터 정말 좋은 분위기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신규 상장했던 아스테라시스 등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압축해 볼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립의 시대 방위산업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방산주들은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장기 시계 관점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려온 소식들 조금만 더 점검을 해보죠. 영국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다는 점 어제 짚어봤고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는 방산의 300조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도 GDP 국방비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탈세계화 속의 패권 다툼, 자주국방, 결국 국방비 증가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조금 가까워지는 분위기,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와 유럽을 패싱하는 분위기에서 유럽은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빠르게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가겠다. 혹은 러시아와의 대척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방 예산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나토 표준 규격을 충족하고 있는 무기가 많고요.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꾸준하게 무기 개발을 해왔었기도 합니다. 거기다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방산이 계속적으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은 유효한 게 되겠죠. 방위산업 밸류체인 어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짧은 호흡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시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도 오늘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로 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끝났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하락폭이 꽤 컸다라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관세맨의 이야기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그리고 중국의 10% 추가 관세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소식을 한 번 더 정정 코멘트 하면서 언급을 했고요. 상호 관세 전방위적인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4월 2일 우리가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의 정정 이슈로 더 부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강경한 관세맨 이슈로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런 관세 이슈가 부각될 경우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달러와 금리의 상승을 유발했고요. 그로 인해서 초반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는데 나스닥이 관세 이슈로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하락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내놓고 나서 월가 다수에서 호평도 하고 목표가를 올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투자 의견에 대한 조정도 있었죠. 서밋인사이트에서는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상승 출발했다가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슈로 인해서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8%의 급락, 120달러에 걸친 채 끝이 났네요. 엔비디아만 빠진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이 같이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급락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떨어졌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에 투기 자산이 늘었다라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고요. 대중국 추가 관세 이슈가 부각되니 테슬라, 애플 등도 같이 밀렸습니다. 테슬라 3% 하락이었죠. 자, 아마존은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공개했죠. AI 비서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관세 이슈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2.6% 빠졌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 강달러 고금리에 대한 부담, 결국 빅테크의 하락을 촉발시켰고요. 나스닥이 3% 빠진 겁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집계도 있었는데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2008년도, 2022년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결국 반도체와 테마주의 매물 출회를 가져왔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시장에 꽤나 좀 탄탄했던 테마였던 양자 쪽도 아이온큐 실적과 함께 같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온큐가 적자폭을 늘렸죠.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이었는데 적자폭을 좀 늘렸다라는 것과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양자 칩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테마단의 하락과
아이온큐의 악재로 같이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방어적 성격을 띤 쪽만 괜찮았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던가 혹은 제약 쪽 종목들 일부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전체적으로는 관세 이슈 속에 빅테크와 AI 쪽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세, 달러, 금리 이 세 가지 부담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 제약주들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이나 혹은 필수재들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극을 주는 분야도 많죠. HBM을 비롯해서 유리기판 혹은 액침 냉각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자극을 주는 내용들도 우리는 꾸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린다,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분명 메타 쪽에서 투자 관련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리스 취소 이슈에 마음 한켠을 걸리게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여전히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고요. 경쟁자, 결국 빅테크들이 자체 칩, 자체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엔비디아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AI 칩 수출 규제 이슈요. 결국 트럼프 진영에서 이쪽에 대해서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엔비디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을 고려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저사양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는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참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들숨날숨하면서 어떤 때는 AI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GPU와 HBM 그리고 갖은 칩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칩과 전력, AI 인프라 쪽이 같이 올라갔다가 또 어떤 날은 누군가가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 혹은 투자 대비 생산되는 결과물이 그리 효용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거나 딥시크 얘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출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좋은 실적이다. 그런데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도 약간 둔화되고 있고 과거처럼 성장하겠어? 라는 두 가지 평가가 있죠. 좋은 실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요 IB의 의견들입니다. 블랙웰이 강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YOY 기준으로 무려 93% 매출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전체 매출의 91%, AI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해석이 있죠. 그리고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까지 더해진다면 결국 엔비디아와 HBM 진영은 공고할 것이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어찌 봐야 될지 참 고민되는 순간이고요. 그 외 반도체 뉴스로 본다면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 사업 분리 상장 이후 키옥시아와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합하게 된다면 그 점유율이 삼성을 추격하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 낸드의 점유율을 봤을 때 키옥시아가 3위, 5위가 웨스턴 디지털이죠. 합치고 나면 SK하이닉스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바짝 추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 합병의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합병을 추진했었으나 SK하이닉스가 또 키옥시아의 주요 주주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합병할 경우 낸드 점유율이 SK하이닉스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규제 당국의 합병 승인 등의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승인될 가능성, 각국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크해야 될 만한 뉴스여서 일단은 적어봤네요. 자, 전체적으로는 시장 반도체에선 언제나 엔비디아를 앞단에 두고 보고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 블랙웰과 데이터 센터는 견조했다라는 분위기인데 로이터에서는 젠슨 황의 말과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리스 취소 등의 상황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굳건하다면 젠슨 황의 얘기대로 정말 굳건하다면 HBM의 Q 증가 혹은 P 증가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경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프리미엄을 더
가져가고자 애쓸 겁니다. 그러면 더 성능이 좋은 HBM을 원하게 될 거고요. 그 HBM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딥시크발 경쟁 과잉으로 인해서 다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HBM이더라도 많이 수요가 퍼질 수 있다는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삼성전자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반도체에는 당연히 긍정이 될 것이고요. 엔비디아 혹은 데이터 센터 이쪽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 경쟁의 치열로 인해서 관련한 비용을 좀 낮춰갈 수 있는 진영을 들여다봐야겠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혹은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조금은 더 베팅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 뉴스로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소식이 들려오네요. AI 관련한 이슈로 인해 데이터 센터건 칩이건 비용이 만약 낮아지게 된다면 소프트웨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마치 그 뉴스에 박차를 가하기라도 하듯 AI 소프트웨어 뉴스 등이 추가됐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GPT 4.5 출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고 GPU가 조금 부족해졌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만 개 GPU를 추가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GPU의 모멘텀일까요? 혹은 AI 소프트웨어의 모멘텀일까요? 메타에서도 2분기 단독 메타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오픈 AI 챗 GPT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진영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못지않게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쪽이 있죠. 딥시크에서도 우리가 느꼈고 중국 주요 업체들이 AI 모델을 공개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AI에 앞으로 6년 동안 2,000조를 투자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국제금융공사 회장이 올해만 R&D 예산을 AI 관련해서 10%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드만삭스는 이러한 중국 내 AI 열풍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 288조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추가하기도 했네요. 그러면 중국 관련한 반도체 혹은 중국 관련해서 딥시크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업체들 중심에 살짝 테마가 형성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K전자나 GRT,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자람 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 플리토, 마음 AI, 딥노이드, 이스트소프트 등 일단은 관련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의 연결고리입니다. 시장이 트럼프 관세 관련 이슈 부담,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소화할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락이 생각보다 좀 컸다라는 점에서 AI 칩과 전력원이 미국 내에서 떨어졌는데 국내도 또 추가 하락을 맞을지 아니라면 어제 우리는 좀 미리 맞았다라고 봐야 될지 다만 이제 주말을 앞뒀고 휴장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관세 무풍 지대로서는 엔터나 조선, 방산 등이 있을 텐데 이쪽 조선과 방산은 최근에 조금 올랐다는 단기 부담은 안고 있죠. 자, 앞으로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한 5,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PC 확인 필요하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소화해야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실적 바닥론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종목 장세 위주로 상승의 타이밍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뉴스들 앞서 정리를 해봤고요. 테마에서 양자, 미국장에서는 아이온큐와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양자의 변동이 많이 나오는 건 부담이긴 한데요. 아마존, 그러니까 이제 구글과 맞소에 이어서 아마존도 양자 관련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라는 소식이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로 공개로 드러났죠. 그리고 엔비디아 GTC 2025 일정도 양자데이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테마단에서 체크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는 어제 좋았던 HLB, 어제 40만 원 넘었던 알테오젠 이 두 기업
기업들 시장에서 약간의 방어적 성격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물론 이들이 방어주는 아닙니다만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종목 뉴스로는 단독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관련 소식이 있었죠. 배당을 중단했었는데 4년여 만에 배당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고요. ISC가 속햄용 소켓을 납품하고 있다. 메모리 3사에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SC 뉴스도 일단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챙겨오기도 했네요. 자, 일정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지나갔고요.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어제 통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정들 이 정도가 될 텐데요. 3월에는 MWC도 있고요. 중국 양회도 있고요. 인터배터리와 유럽의 액션 플랜 발표, 2차 전지단의 뉴스 3월 5일부터 전개됩니다. 엔비디아 GTC 2025 일정 있죠. 그리고 국토부 레벨4 자율주행차 기준 마련일이 3월 20일인데 사실은 이건 이미 다 정해진 것에 대한 발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FOMC 있죠. 공매도, 재개도 3월 30일부터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포트에 대한 고민 3월에 좀 짙어질 것 같네요. 아직 일정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3월의 뉴스 등이 이 정도입니다. 한국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이슈나 인도 항만해운 장관의 방한, 인도도 한국의 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 힘이 돼줄지 봐야 되고요. 우주 뉴스가 세계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느 쪽으로 꼽아주셨나요? 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 우리 국가에 힘을 주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3법이 네.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방금 민영 앵커의 일정표에서도 확인을 하셨는데 에너지 3법이 통과됨으로써 자극받아갈 수 있는 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의 센티멘탈이 조금은 불안하게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포착된 흐름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쪽이 바로 풍력이었습니다. 어제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풍력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모멘텀이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에너지 3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준위 방패장법, 세 번째로는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에너지 3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센티멘탈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흔들림이 간밤에 미증시에서 굉장히 크게 감지가 됐었는데 또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코멘트를 확인해 보니까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GPU 매우 부족하다 또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AI 쪽을 한번 다시 좀 살려줄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태양광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제조사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깃들었습니다. 거기에 인도에서는 태양광 보조금 정책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폐지 추진 소식이 태양광 관련주들을 크게 자극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 폐지라고 함은 태양광 모듈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화솔루션 거의 8%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명에너지 7%대,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7%대 반등이었습니다. 그 밖에 OCI홀딩스, SK이터닉스도 작지 않은 상승폭을 그려줬던 어제의 흐름이었는데요. 양 지수가 모두 빠졌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어제의 태양광 관련주들의 시세는 그래도 매우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3법으로 자극받아갈 수 있는 쪽, 가장 수급의 빈집이었던 곳은 풍력일 겁니다. 풍력 시스템과 건설, 발전, 서비스 쪽이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부품 기자재 쪽으로는 대웅, 동국 SNC, 삼강 M&T, CS윈드, 스페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빈 쪽으로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선중공업이 함께 자극받아갈 수 있겠고요. 발전 쪽으로는 포스코 에너지는 상장사는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유니슨, 한국전력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풍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제 SK 오션플랜트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4.1% 상승이었고요. 디벨로퍼 쪽과 또 풍력 밸류체인 한 장 더 보겠습니다만 SK 에코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풍력 쪽의 입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풍력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캐나다 그린수소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SK 에코플랜트고요. 한화 그룹주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상당히 많이 발을 뻗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죠.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단지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3법이 국내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글로벌 모멘텀보다는 이 내수적인 이슈가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화 함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터빈 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유니슨, 효성중공업 앞서서 표에서 살펴보셨고요. 윈드 타워 쪽으로는 CS 윈드가 글로벌 입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글로벌 윈드 타워 1위 업체고요. 유니슨 자회사인 윈앤피도 있기 때문에 유니슨은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이슈일 텐데 글로벌 풍력 입지로는 가장 단단한 이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베스타스 그리고 GE가 되겠습니다. 동국 SNC는 두 회사를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베어링 쪽으로는 이름에도 베어링이 들어가는 CS 베어링, GE가 주요 고객사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풍력 밸류체인 한 번 더 보시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가동을 할 때 단단하게 그 지반을 다져줄 수 있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름 SK 오션플랜트입니다. 대만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의 점유율 절반가량을 SK 오션플랜트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 기술력이라던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이력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아 제강지주는 영국 자회사로 세아 윈드를 가지고 있고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 쪽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죠. 단조 부품 쪽으로는 태웅, 그리고 주목해 보셔야 될 쪽이 해상 케이블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상 케이블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쪽으로도 자극을 받아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케이블 전선 쪽은 지속적으로 그 시세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LS 그룹주가 대표적일 텐데 아시아 1위로 해저 전력 케이블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KT 서브마린은 최대 주주가 LS로 변경 예정이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 시동 걸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해저 케이블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많이 나왔을 때 11월 26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렸던 이슈입니다. LS 그룹주들 확실히 많이 포진돼 있죠. 가온전선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 LS는 LS 전선 지분을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가온전선은 LS 전선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함께 해저 케이블 쪽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에너지 3법과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자극을 받을 때마다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풍력은 해상 풍력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생산한 것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함께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일진전기, KBI 메탈, 대한전선, 한국선제 같은 기업들도 해저 케이블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전입니다. 고준위 방패장법, 이 에너지 3법 중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의 의미는 국내 원전은 지금까지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용 후에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인데요. 원전 부진의 수조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용량마저도 2030년부터는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로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영구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셈인데, 물론 이 아무래도 방패장법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어디에 입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는 좀 노이즈들이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이제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화장실 있는 아파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전 밸류체인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10월 17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렸던 표인데 민영 앵커가 제작한 내용입니다. 설계
설계와 주기기 제작, 부품 제작과 설계 조달 건축, 유지와 해체 쪽까지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주기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국내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입지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뭐 지금 유럽이라던가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 이슈가 들려올 때 함께 자극을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밸류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매수하기도 좋은 구간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보조기기나 주변기기 쪽에서는 사실 최근의 대장은 BHI였는데 여러 가지로 자극받아갈 수 있는 다른 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진엔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함께 시세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비스 쪽으로는 한전기술, 한전 KPS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조선은 여기에도 묻어갑니다. SMR 적용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공개했다라는 소식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전에 시세의 자극을 또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모멘텀들은 굉장히 풍부하죠. 특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헤그세스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도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도 SMR 쪽에서 계속해서 함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가장 좀 입지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삼성중공업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 인증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배 위에서 어떻게 SMR을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도 원전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조선주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이슈와 함께 자극을 받아갈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화장실 있는 아파트에 SMR 쪽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놓았는데 SMR 주기기 공급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능하다. 그리고 BHI의 경우에는 원전 발전 기자재 쪽에서 입지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원전 이슈가 자극될 때마다 대장으로서의 시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정말 이제는 좀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 통신의 애플 관련한 루머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마크 거먼 기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요. 관계자를 인용한 결과 이 타임라인이 사실과 부합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폴더블 폰의 최종 공급망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2025년 하반기 아마 한 9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폴더블 아이폰 부품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타임라인도 함께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가 되면 폴더블 아이폰을 이제 정말로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인데 애플은 그동안 좀 주름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 좀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삼성의 이 Z 플립이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열리는 클램쉘 형태가 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가로 폴딩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크 거먼 기자가 하고 있죠. 책처럼 접히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확장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애플의 구상인 듯합니다. 화면 접힘의 부드러움이나 주름 문제는 이전부터 애플이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떻게 접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지식재산기구에 2번 접는 트리폴드 폰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언팩 행사에서 이렇게 2번 접는 트리폴드 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12월 2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전지 쪽도 폴더블 쪽에 적합한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은 이미 한번 접었으니까 2번 접는 폰에는 배터리도 달라지는 것인가 이 부분도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애플의 구상은 크게 두 가지겠죠. 공유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디스플레이 두께를 유지하면서 공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울트라 신 글라스 제품인 울트라 플렉서블 글라스 제품으로 성능을 충족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문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도우인시스가 될 텐데 이 기업은 아직 상장을 하진 않았고요. 2024년 11월 22일에 코스닥 예비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도우인시스가 만약에 빠르게 좀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면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와 함께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름입니다. 팀 쿡 CEO 주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잘 구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애플의 기대에는 그다지 충족하지는 못했던 분위기죠. 얇은 부위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인데 주름을 제거하는 기술로는 UTI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입지전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닝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코닝사는 애플의 오래된 부품사이기도 하죠. 2023년에 매출의 뭐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97.4%가 윈도우 커버 글라스 쪽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UTI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서플라이 체인도 들여다보죠. 어쨌거나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운데 삼성전자의 Z 플립이라던가 Z 폴드 이러한 부품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함께 자극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플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 주름을 없애고 어떻게 더 얇게 공유를 구현하는가 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울트라 신 글라스 쪽은 미국의 코닝사 그리고 앞서서 도우인시스 언급드렸습니다. 이 코닝이 두 종목 모두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은 체크하셔야 되겠죠. 힌지 쪽으로는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언급되고 있고요. 기판과 필름, 카메라 모듈 쪽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길을 걷고 애플은 애플의 길을 걸을 겁니다. 애플의 시나리오는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어떻게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로 아이디어가 흘러가게 될 텐데요. 핵심 소재와 부품별로 자체 공급망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사의 벤더가 아니라 다수의 중국의 소재 부품 업체들의 공급망이 신규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OLED 쪽에서 중화권의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 리스트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사실 좀 많기는 한데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로 자극받아가고 시세를 뿜어주는 종목은 어떤 것인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애플의 이 가장 유력한 종목들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이 세경 하이테크를 메리츠 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 발간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최신의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품질과 원가 경쟁력이 우수한 상황으로 중국 업체들과 비교를 해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애플의 퍼스트 벤더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메리츠 증권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필름으로 들어가는 쪽은 폴리에스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단가가 높은 투명 PI 쪽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 단가 상승의 수혜를 누리면서 주가의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TI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1세대 제품은 지금 중국 업체와 함께 공급망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으로 전환을 한다면 UTI의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중국 업체와 양분을 하는 상황 속에서 UTI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폴더블 기술 구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쪽에 확대
적용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폴딩, 안쪽으로 접는 폴더블 폰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기존 면적 대비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도 역시 애플의 폴더블 폰으로 자극받아 갈 수 있는 쪽이기도 하죠. 디스플레이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울트라 싱글라스 쪽에서는 UTI와 중국의 아마 렌즈 테크놀로지가 함께 합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힌지 쪽으로는 국내 상장사는 언급이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국의 암페놀사 그리고 대만의 AVC사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플레이트 쪽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 업체가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업체를 추가적으로 선정할지 아니면 한국의 파이넴텍과 손을 잡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BH, 세경 하이테크 그 밖에도 뭐 ITM 반도체라던가 애플의 폴더블 부품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 쪽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애플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역시도 함께 시세를 보셔야 되겠고요. OLED 아이패드도 함께 관련주들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좀 많기는 한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게 될지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가 이제 구체화가 된 만큼 시장에서 IT 반도체 쪽을 보실 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와 애플의 폴더블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종목별로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폴더블처럼 유연하게 또 브리핑을 해주셨고 또 저희의 에너지원이 돼주었던 혜은 앵커 저희가 3월 4일부터 이제 개편하면서 글로벌 팀의 혜은 앵커를 또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글로벌 시황으로 인사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 시간대는 애석하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인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 투자뉴스 7 좀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저도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왕관을 쓰고 계신 박민영 앵커의 옆에서 그 무게를 함께 견뎌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는 새로운 앵커와 함께 투자뉴스 7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는 글로벌 팀으로 가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언젠가 다시 투자뉴스 7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식스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겸손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꽉꽉 채워주셨던 거 시청자분들도 저희도 다 알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개편 이후의 흐름 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전략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